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영어로는 An apple a day keep the doctor away 라고 하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로 싫어할 만한 과일인 거죠. 오늘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고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지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사과가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요즘 장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같이 드셨다가 오히려 속을 망칠 수도 있는 조합도 있어요.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잦아지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진 않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괜히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장 건강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혈압이나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짜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뭘 먹어도 쭉쭉 내려가던 그 시절이 아닌 거죠.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적으니까 장도 게을러지고 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압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마시는 건 다 짜죠. 이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화와 생활습관,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칼륨,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과가 왜 몸에 좋은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면서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장내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수월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펙틴은 사과 껍질 바로 아래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은 음식들,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사과가 좋은 이유죠. 세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결과 기억나시죠? 매일 말린 사과 약 75g,
사과 3개 정도 분량을 꾸준히 드신 여성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37%나 낮춰뒀다는 그 연구요. 사과 속 폴리페놀과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덕분에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사과를 드셔도 위험이 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요. 100g당 5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도 부담이 적은 과일인 거죠. 다섯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과의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폐 건강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 공기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에요.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정도 드신 분들이 천식 발생 위험을 22에서 23%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일곱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게다가 사과 속 케르세틴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줍니다. 서양에서 사과를 자연의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씹어 먹으면 타액 분비도 늘어나고 구강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시는 시간이 중요해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식전에 사과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빈속에 사과 반쪽 정도 드시면 하루 장 활동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적정량은 하루에 사과 한두 개, 약 200에서 400g 정도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농약이 걱정되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헹궈주시면 더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사과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견과류가 채워줘요. 사과의 비타민 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도 더 강해집니다. 간식으로 사과 깍둑 썰기해서 호두나 아몬드랑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와 꿀입니다. 사과를 쪄서 꿀을 뿌려 드시면 위장도 편해지고 장내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과와 요거트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갈아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요. 네 번째, 의외의 조합인데요. 사과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거나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쉬운데 사과의 칼륨이 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 당근 주스 많이 드시죠? 사과의 달콤새콤한 맛이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비타민 A, C, 칼륨,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디톡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와 녹차입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덮고 사과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찐 사과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강식이에요. 열을 가하면 펙틴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사과 스프도 좋아요. 사과와 양파를 볶아서 갈고 우유와 치즈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프가 됩니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사과 콩포트처럼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졸여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와 우유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위장에서 고형화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거트나 일부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서 요거트와의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이겁니다. 두 번째, 사과와 튀김류입니다. 기름기 많은 튀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급격히 떨어지고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튀김 드실 때는 사과를 피해주세요. 세 번째, 사과와 해산물입니다. 산성인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산물 드신 직후에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과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밤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사과는 되도록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 주스와 일부 알레르기 약, 항생제,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드실 때는 사과 주스 대신 물로 드시고요. 약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사과 섭취를 피해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적정량만 드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 가야 하니까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한두 개 실수로 삼키는 건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사과 드실 때 씨는 꼭 제거해주세요. 자,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정말 의사가 싫어할 만한 과일입니다. 펙틴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폴리페놀로 심혈관 암까지 예방해 주니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 필요한 효능이 가득 들어있어요. 드실 때는 아침 식전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 꿀,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돼지고기 드실 때 곁들이시면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유, 튀김, 해산물, 카페인과는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밤에는 피해주세요. 약 드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찐 사과나 사과 스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돼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괜히 사과 먹어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거죠. 오늘부터 아침에 사과 하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버터 드실 때 찜찜한 적 있으세요? 혈관 막힌다, 살찐다,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식물성 버터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TV 광고에 나와서 버터 끊고 마가린 드세요 라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까지 나서서 식물성 기름을 추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마가린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터는 왜 누명을 썼던 걸까요? 해외에서 한 건강 전문의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버터를 100스푼, 그러니까 1.4kg 넘게 먹어본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의 8배나 넘는 포화지방을 섭취한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혈중 지방 수치가 치솟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성 지방 수치가 56에서 5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95에서 84로 내려갔고 인슐린 수치까지 좋아졌어요. 체중은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버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기름덩어리 아니야? 혈관에 안 좋대 하시면서요. 그래서 식용유랑 마가린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먹어온 음식이에요. 우유에서 지방만 분리한 거니까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마가린은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가공식품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버터처럼 굳힌 거예요. 그런데 왜 자연식품인 버터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가공식품인 마가린이 건강식품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품산업계와 정치권이 영양학 연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과학적 진실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버터는 혈관을 막는 음식, 비만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 건강의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버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마가린을 만들 때 쓰는 경화유,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심장 건강에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에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셈이에요.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버터가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버터는 약 80% 이상이 지방이고 15% 정도가 수분, 나머지가 소량의 단백질과 유당입니다.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이 약 65%, 불포화지방이 약 35%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지방식품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버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식물성은 좋고 동물성은 나쁘다는 공식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에는 아주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풍부하고 비타민 D, E, K2도 소량 들어있어요. 특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색깔이 더 노란데 그 이유가 풀에서 온 카로티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버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실제로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버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요리에 버터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식후에 졸리고 오후에 축 처지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기복이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단 거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아침에 버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훨씬 안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건강 전문의 실험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분이 10일 동안 버터 100스푼을 드시면서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는데요. 총 칼로리의 78%를 지방에서 15%를 단백질에서, 탄수화물은 고작 7%만 드셨습니다. 거의 지방 위주 식단이었죠. 결과가 어땠냐면요, 중성 지방이 56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치가 100 미만인데 이미 좋은 상태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도 0.82에서 0.58로 개선됐고요. 몸무게는 85kg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실험이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방을 먹으면 혈중 지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공식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버터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랑 같이 드시느냐입니다. 버터를 빵에 발라 드시거나 설탕 들어간 잼이랑 같이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에너지로 안 쓰이고 쌓이게 됩니다. 대신 달걀 요리나 해산물, 고기, 채소 볶음 같은 음식에 버터를 넣어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볶을 때 마무리로 버터 한 조각 넣으시면 조미료 없이도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마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몬 버터 차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버터를 차에 넣어 마신다니.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250ml에 버터를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가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 무염 버터 쓰시면 소금은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버터가 녹으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음료가 됩니다. 레몬 향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서 의외로 깔끔해요. 이걸 언제 드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커피처럼 카페인이 없으니까 속 쓰릴 일도 없고 어르신들 아침 음료로 딱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버터를 고르셔야 할까요? 마트에 가시면 버터처럼 생긴 게 참 많죠. 근데 이름만 버터지 진짜 버터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버터는 원재료에 유크림만 적혀 있거나 많아야 소금, 젖산균 정도만 들어갑니다. 근데 원재료에 식물성 유지, 대두유, 경화유, 야자 경화유, 쇼트닝 같은 단어가 보이면요, 그건 버터가 아니라 가짜 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브랜드 버터보다 추천드리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버터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웨스트 골드 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초 버터인데 가격이 착해요. 조금만 더 풍미를 원하시면 루어팍 무염 버터 추천드립니다. 덴마크산 발효 버터라 고소한 맛이 진해요. 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가격값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버터도 유제품이잖아요. 나는 우유만 먹어도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는 일반 버터를 오래 끓여서 수분이랑 단백질, 유당을 다 제거한 거예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서 유제품 민감하신 분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약처럼 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식품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시고 이러면 버터의 좋은 점을 못 누려요. 꼭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둘째,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다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버터를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셋째, 드시고 나서 몸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속이 편하고 에너지가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기버터로 바꾸셔야 합니다. 버터는 수십 년간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문제는 버터가 아니라 경화유로 만든 가짜 버터였어요. 진짜 버터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버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빵이나 단 음식이랑 드시면 독이 되고 달걀이나 채소랑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크림만 들어간 진짜 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피는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2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2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2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2~3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2~3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1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1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한 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1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올리브오일 잘못 먹으면 살이 찝니다. 무슨 소리야? 올리브오일 먹고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무작정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오일 2숟가락이요. 열량이 120kcal입니다. 라면 반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냥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얘기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세요. 뭐 위고비라는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그 효과를 올리브오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올리브오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거든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고 빵을 먹었을 때와 공복에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차이가 달랐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이 올라갔는데 올리브오일 먹고 빵 먹었을 때는 60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나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또 배고픈 거.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위고비라는 주사 아시죠? 이게 왜 살을 빼주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뇌한테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 주거든요. 올리브오일에 있는 올레신이 이 GLP 분비를 자극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위고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립니다. 식후에 꾸벅꾸벅 졸리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 안 당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뭐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배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참았는데 이제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복 시간이 14시간 정도 돼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금방 배고파져서 공복을 못 견뎌요.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드시면 이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고도비만 분들에게 12주 동안 올리브오일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리브오일만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이랑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신 분들은 공복 인슐린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12만 명은 무려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드신 분들이 체중이 덜 늘었습니다. 버터나 다른 기름 드신 분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기름 중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확실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오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양은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15cc에서 30cc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브라질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 안 된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드시고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이 목 넘기기 힘드시면 레몬즙을 좀 섞어보세요. 레몬이 GLP-1 분비를 좀 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화학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부 제품은 정제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살짝 섞어 놓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인지요. 이 병을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이랑 열에 약하거든요. 이것처럼 어두운색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래야 산패가 덜 되고요. 산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0.3%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가격은 500ml 기준으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걱정되고 너무 비싼 건 아까워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한 27,000원 정도 굉장히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불편하시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오일은 기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찔 수 있고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한 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밥 먹고 안 졸리고 간식도 안 당기고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올리브오일 하나 담아보세요.